다와 나로 이루어진 긴 지문이고요. 총 6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쇤베르크는 사람 이름이죠. 쇤베르크는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이다. 쇤베르크는 작곡가래요.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다장조나 다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하였다. 지금 1문단에서는 쇤베르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쇤베르크의 음악이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주는 대표적인 그런 음악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까지 전통적인 조성음악은 다장조, 가단조 이런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만드는 것하고 달리 그는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 아주 넓은 그런 특정 조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조성을 지향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음악이 좀 난해한데? 이런 인상을 주는 거래요. 이어서 2문단 보겠습니다.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한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까봐 예컨대 예를 줬어요.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며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 2도나 단 2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 여러분들은 장 2도, 단 2도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다만 다장조 음계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그 화음은 불협 화음으로 취급된다.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 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과 솔시레의 딸림 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 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조성음악의 특징을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음. 지금 으뜸음을 했을 때 화음, 불협화음 이런 관계를 가지고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존 조성음악의 특징이다라고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다는 의미예요. 3문단. 이에 반해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3문단에서는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반대되는 쇤베르크만의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거네요.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핵심 문장이겠죠? 쇤베르크는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조선 음악을 해체하고 모든 음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한 그런 음악인데 그것을 우리는 12음 기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음열을 이용했대요. 조성음악의 음계에서는 으뜸음과 장3도, 단3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에 12음 기법에서는 음들이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돼서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다시 말해서 조성음악에서는 으뜸음, 장3도, 단3도 이렇게 뭔가 정렬되는 그 규칙적인 정렬이 있는 반면에 12음 기법은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으니까 촘촘하게 다 반음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기 때문에
어떤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특징을 보인대요.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그의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주나 봐요. 왜냐? 단조와 장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쇤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글 잘 보세요.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를 가진 것은 그건 뭐겠어요? 그게 아닌 게 쇤베르크의 음악이라면 인위적 질서를 가진 거는 여기서 말하면은 그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조성 음악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음악의 특징과 다르게 쇤베르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해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글쓴이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문단. 쇤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응집력을 제시했는데, 응집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뭉치는 것을 얘기하죠.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실현된다. 응집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음과 음 사이에 유사성이 계속 반복되면서 비슷한 것이 뭉치는 그런 응집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따라서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곡의 응집력은 강화된다. 이처럼 쇤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음악의 제한된 질서를 넘어서 음들 사이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이에서 하고 싶은 말은 쇤베르크의 음악이 기존의 전통적인 조성음악과 다르게 모든 음에게 이제 동등한 지위를 줌으로써 이제 12음 기법을 만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약간은 무질서하고 난해하다는 인식을 줬지만, 어쨌든 간에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인 질서에 따른 게 아니라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내재적 관계에 따른 응집성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보편적인 음악 질서를 추구하였다라는 평가까지 내린 거죠. 따라서 가에서는 쇤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글쓴이가 평가하고 있다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를 보도록 하죠. 나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보비츠는, 레보비츠도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12음 기법의 등장을 음악사의 혁신으로 평가하고 후설에 현상학을 적용하여 그 의미를 규명했다. 레보비츠라는 사람은 12음 기법, 앞에 가에서 언급했던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죠. 그것을 후설의 현상학에 적용을 해서 그 의미를 규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구성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음악적 경험은 소리라는 물리적 파동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즉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래요.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뭐냐면 지금
그 어떤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의식을 걷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판단 중지죠.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후설은 이러한 전환을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불렀다. 자, 이 문단.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12음 기법을 통해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고 평가하였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아까 가의 입장과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야 돼요. 가에서는 쇤베르크의 12음 12음 기법,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범조성을 지향하는 그런 음악이다. 특정한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레보비츠는 나에서는 그러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은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쵸?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고 하지만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자, 지금 3문단에서 하는 내용은 그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이라는 것은 현상학적 환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것은 판단 중지하고 그 현상 자체를 포착하려고 하는 건데 쇤베르크는 그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욱이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 바로크 시대 이후 서양 음악의 토대가 된 평균율은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그래서 결국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 즉 무슨 말이냐면 쇤베르크가 지금 12음 기법을 이제 지향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 꼴이 뭐냐면 거기서 새로운 기법을 나타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평균율의 12음은 예전 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 전통적인 물감 사용법을 거부하고 새로운 물감 사용법을 창조해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물감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3문단.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자, 미시적이라는 것은 반대말이 뭐죠? 거시적이라는 거죠. 자, 거시적이라는 거는 보다 큰 범위를 말하는 거고 미시적이라는 거는 작고 섬세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폭이 좁고, 그쵸? 자, 이는 역사적 시간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큰 역사의 시간에서 보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나 쇤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음색과 강세 등 개별 음에 대한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자, 후설의 현상학은 미시적인 직관을 강조하는 데 비해서 쇤베르크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음악을 바라봤지 개별 음에 대한 자세한 하나하나 개개에 대한 미시적인 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는 후설이 말한 현상학적 자녀의 개념과 어긋난다. 현상학적 자녀,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쇤베르크의 음악은 곡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즉 지금 현상학적 자녀의 네모가 쳐져 있는데 자, 이 현상학적 자녀는 그 미시적 직관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인데 쇤베르크는 미시적 관점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현상학적 자녀가 남지 못했다는 거죠. 순수 현상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와 나에서 공통된 제재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가는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조성 음악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쇤베르크 12음 기법의 범조성을 이제 어떤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어떤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나에서는 그러한 12음 기법을 레보비치와 후설의 현상학을 가지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의 쇤베르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하여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곡 안에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지금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은 1문단, 가의 2문단이죠. 2문단, 3문단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한 옥타브 내에 12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료를 이용하는 작곡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음들이 지금 반응 간격으로 조밀조밀하게 배열됐기 때문에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장조와 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했지 반드시 장조와 단조를 교차 배치해서 복수의 조성을 구성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인상을 줄 뿐 반드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음악적 형식이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 이는 가의 3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죠.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 그 쇤베르크의 의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음 사이의 관계가 규칙적인 음계 대신 비규칙적인 음열을 사용하여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하였다. 자, 비규칙적인 음열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것뿐이죠. 그리고 일부러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4번 협화음과 불협화음의 구분에 기반한 조성체계의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음악적 무질서를 추구하였다. 이 사람은 음악적 무질서를 일부러 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틀렸고요. 5번 화음에 기반한 전통적인 음악적 형식을 부정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거부한 것은 아니죠. 자, 따라서 가에서 쇤베르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현상학적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에서 현상학적 자녀라고 나와 있는데 네모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이 현상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1번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 이게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물의 본질, 현상이다. 맞죠? 자, 2번 과거와 미래가 통합된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이다. 맞죠? 3번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다.
자, 지금 나의 1문단을 보세요. 1문단을 보시면 지금 현상을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것은 그런 판단 중지를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물의 질서를 인식하려는 지향성이 배제된 상태로 의식을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 어떤 그 현상학적 환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매개로 하는 게 아니라 지향성이 배제된 상태다. 그 상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고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모든 전제를 배제한 후 의식에 남아있는 순수 현상이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5번, 기존의 규범과 맥락을 제외한 뒤 판단 중지한 뒤 포착되는 의식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기억, 범조성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 범조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그 쇤베르크의 범조성을 이해한 것은 뭐겠어요? 그 쇤베르크의 범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조성 음악을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음을 다 사용하는 그런 범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에서 인위적인 질서가 아닌 새로운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치만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해한 니은은 어떤가요? 기존의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의 3문단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물감 얘기를 하면서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거랑 다르지 않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것뿐이지 어쨌든 간에 얘도 또 다른 인위적 질서고 그전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의 그 입장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것은 3번이겠죠. 기억은 편협한 질서, 즉 어떤 그 으뜸은 중심으로 한 그 위계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이고 니은은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가의 글쓴이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할 만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요. 자, 나의 디귿은 뭐냐면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도 물감은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한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문을 봐서 알다시피 가의 글쓴이는 그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디귿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식으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디귿은 기존의 것을 거부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어떤 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은 고수하는 것은 똑같지 않느냐라는 건데 가의 글쓴이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12음 기법의 12음은 지금 평균율 가지고 지금 나는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평균율이라는 거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만 그럼 가의 글쓴이는 그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느냐? 12음 기법의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의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는 다르다.
어떤 배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르니까 그것을 동일한 물감을 가져온 게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몇 번일까요? 자, 2번이겠죠. 12음 기법의 12음은 즉 이때 12음은 쇤베르크죠? 쇤베르크의 12음인데 그 12음은 평균율의 12음과 다르다. 배열 방식이 다른 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물감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히의 글쓴이는 2번과 같이 디귿에 대해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가히의 쇤베르크의 관점 A, 나의 글쓴이의 관점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있네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전자음악은 공기 진동을 통해 소리를 내는 전통적 악기와 다르게 전기적 신호를 합성하여 무한한 음향을 창조한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자음악은 다양한 실험을 거치며 음악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바레즈는 하이퍼리즘에서 11마디 동안 높은 도를 반복했대요. 강약과 음색만을 변화시켜 일정한 음향 패턴을 만들어낸다. 슈토카우제는 십자놀이에서 음 높이, 음 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한 위상으로 활용하여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고 각각의 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작곡 기법을 선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음악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자적 음향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일상의 구체적인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자, 이를 이제 A라는 쇤베르크의 관점에서 봅시다. 1번. 음높이는 유지한 채 강약과 음색만을 변주하는 하이퍼리즘에서는 동일한 음높이의 공유와 반복을 통해 곡의 유기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겠군. 자, 지금 가에서 사문단에서 응집력을 얘기했습니다. 응집력이라는 것은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응집력을 가지려면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반복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하이퍼리즘, 요거 뭐예요? 높은 도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러면은 응집성이 강해져서 곡의 유기적 통일성이 확보될 수가 있겠죠. 2번, 개별음을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다루는 십자놀이의 작곡 기법은 음들 간의 내적 결속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곡의 이해 가능성이 저해되는 한계를 지닐 수 있겠군. 왜? 응집성이 유사성이 없으니까 지금 독립된 음향 사건으로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어떤 패턴도 반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사성이 없어지겠지. 그러면은 응집성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곡의 이해 가능성도 당연히 낮아진다고 보겠죠. 자, 3번. 이것은 이제 B의 입장인데 나의 글쓴이죠. 전기적 신호의 합성을 통해 무한한 음량을 창조하는 전자음악은 새로운 음악의 재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음악의 문화적 제약을 극복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겠군. 맞죠? 어떤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음 높이, 음 길이, 강세, 음색을 동등하게 활용하는 십자놀이의 작곡 방식은 순간의 미시적 체험에 주목하여 순수한 음향 현상 자체에 도달하는 길을 여는 것일 수 있겠군. 자, 근데 여러분들 음 높이, 음 길이 이런 거는
이제 그 나에서 얘기했을 때는 거시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강세, 음색 이런 거는 미시적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거시, 높이, 길이는 거시인데 미시적 체험에 주목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서 4번을 고를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 지금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미시적 관점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 관점도 보고 거시적 관점도 보는 거는 괜찮죠.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 기계음이라는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것이겠군. 아니죠. 루솔로는 이제 기계음 같은 소음도 새로운 음악으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서 인위적인 현상으로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은 거리가 먼 설명이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5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문맥상 ABCD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문제인데요. 문맥에 녹아들어 있는 각각의 ABCDE를 문맥상 특징, 그 다음에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과 바꿔 쓸 수 있을지를 보는 건데 제가 여기 옆에다 각각의 뜻을 적어놨죠. 그 중에서 바꿔 쓸 수 없는 단 하나는 1번인데요. A는 해체되고입니다. 그 문장을 보면은 이에 반해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읍드문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라고 해서 그 A에 해체되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왜 흩어지고와 바꿔 쓸 수 없느냐. 지금 여기 뜻을 보면 한데 모였던 것이 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지다. 이므로 의미상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바꿔 쓸 수 없을까? 라고 본다면 지금 해체되다. 뭐가? 라고 봤을 때 위계 질서가 해체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계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거죠. 질서는 추상적인 거라서 모였던 것이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흩어지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모였던 것들이 따로 떨어지거나 사방으로 퍼진다 이런 뜻인데 질서는 그렇게 모이거나 떨어뜨리거나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없고 A의 해체되고를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단어로는 위계 질서가 무너지다 이런 걸로는 바꿔 쓸 수 있겠죠. 하지만 A의 흩어지고를 바꿔 쓸 수는 없으므로 6번째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